시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자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추락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민생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또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누가 경제 대통령인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박시동 경제평론가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드 K 소장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박시동 경제평론가님은 이데일리 TV 처음 출연이십니다. 예, 소중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뵙게 돼서 저도 영광입니다. 네. 지금 그 계엄 사태 이후에 지금 6개월 만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데 네. 시청자님들에게 인사와 더불어서 어떻게 현재 조기 대선을 보고 계신지 느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입니다. 사실은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네. 내수도 최악이고요. 지난달 수출 동향도 나왔는데 양대 시장 모두에서 약 8% 넘게 수출도 감소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수, 수출,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두 축 모두가 사실은 지금 위기에 사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호, 대한민국호의 경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그 키를 잡는 선장을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제가 여기서 소위 말하는 이제 중진국 함정으로 빠지면서 추락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세계 탑10 안으로 진입하면서 어려운 경제 파국을 헤쳐나갈 것이냐는 갈림길에 있다. 그 향배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초미의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박시동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절체절명의 위기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기를 또 기회로 극복할 수 있는 게 바로 선거입니다. 이럴 때 유권자들은 어떤 경제 공약에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 소장님.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이겠죠. 지금 뭐 후보들이 내놓는 대로만 되면 뭐 지상천국이겠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하냐 또는 지속 가능하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할 겁니다, 국민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공약들 중에서도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제대로 하라. 그리고 또 국민 모두를 위해서 정치권에서 소통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좋은 의견이라면 그걸 굴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용하라. 누가 됐든 간에. 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국민에게 박수받을 수 있는 네. 그 정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현 가능한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을 쭉 브리핑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에 주식시장의 결과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를 올리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공약에 대해서 박시동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그 경제의 안 좋은 면들은 모두가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상징이 사실은 주가지수 하나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가지수를 올리겠다라는 것은 사실 경제 전체를 다 살리겠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대선에서 주가지수 관련한 공약을 이게 명시적으로 딱 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제에 대한 인식과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특히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막 겨우 2,500, 오늘은 물론 2,700 박스권을 넘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 이재명 후보가 이 얘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2,500 박스권이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2배죠 사실은. 기대감이 2배도 더 되는 있습니다, 일단. 5,000 예. 포인트를 얘기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은 정치인이 낼 수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가 볼게요. 5,000은 허황된 얘기냐, 오로지 레토릭이냐라고 봤을 때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그 개혁 로드맵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확실하게 해소하겠다. 네. 최근에 우리 시장 3년 동안에 우리 시장을 떠난 우리 투자자 동학개미가 48%예요. 네. 그리고 그때 나간 돈이 180조가 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떠났냐? 우리 시장이 매력적이지가 않아서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 본인이 우리 시장에서 주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쉽게 말하면 이제 주주들의 이익을 대주주 쪽으로 몬다라든지 분할해서 다른 기업으로 뺀다라든지 이런 네.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해소되면 쉽게 말하면 집을 고치면 늦었지만 집 나간 외양간을 고치면 집 나간 투자자가 돌아올 수 있다. 그 자금만 해도 얼마냐라는 거고요. 그런 구체적 로드맵으로 3법 개정, 물적 분할 완화, 물적 분할에 대한 네. 부작용 완화 같은 다양한 대책이 있고요. 특히 이제 눈길을 끄는 게 저 PBR 관련한 주식 퇴출,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게 있더라고요. 저 PBR주 관련해서는 지금 선진 시장보다는 뭐 비교도 안 되지만 인근에 있는 중국 등등등에서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PBR이 1이 안 되는 주식도 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주식에 대해서 자사주 소각 같은 걸 의무화하면서 주가 관련한 부분에 약간 부양이 되거나 그걸 못 따라오는 주식을 만약에 소각한다면 현재 시장 가치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남은 주식이 솎아지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주식이 솎아지니까 남은 주식만으로도 시총을 고르게 분배하면 적어도 3천, 4천까지는 편안하게 갈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붐이 업이 되고 경제 전반이 살아난다면 5천까지도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공약의 핵심인데 일단은 뭐 로드맵은 충분히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 예. 적어도 선거 앞두고 이 정도의 희망적인 메시지는 일단 듣기는 좋아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네.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최근에 그 지주 회사를 비롯한 저 PBR 관련주가 이렇게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대감을 반영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2천에서 이제 3천, 5천까지 갈 가능성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게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건드려 주셨는데 이제 물적 분할 이슈도 함께 담겨 있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흐름을 보면은 자본 시장에 참여한 그 투자자들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해 주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좋은 의견이고 방금 전에 이제 박시동 평론가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5천을 가겠다라는 것, 뭐 3,500, 4천 가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뭐 성공이고 박수를 칠 일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에서 좋은 정책들을 저는 다 취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할 부분이죠. 왜냐하면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거 중요한 것이고 지금 시장에서의 주체들은 또 외국인도 됩니다. 또 기업도 됩니다. 또 기업 밸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들을 특정한 너무 이제 고집과 원칙에 의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동안 우리 시장이 보완되지 못한 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점들에서는 뭐 상법 개정안 이 부분도 아직까지 일단락 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도 실제 시장과 또 기업 운영과 관련해서 포함해서 가장 최적화된 그런 쪽으로 이제 절충을 하는 것이 필요할 테고 그 다음에 뭐 합병식 기업 가치를 공정적으로 평가한다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물적 분할과 관련된 부분도 투자한 주주가 이제 이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도 올라가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늘까지가 아마 종합소득세를 내는 그런 날짜가 될 텐데 실질적으로 보면 배당소득세를 종합과세에서 상당히 또 난색을 표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또 김문수 후보의 이 공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분리과세하는 것이 어떻게 정시에 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까 하는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한다면은 정시에는 우리 경쟁력을 뭐 상당히 뭐 선진국 시장으로 가서 좋은 게 아니라 신흥국 시장이라도 훨씬 더 경쟁력 있게 우리가 3,500이나 4,000선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이제 민감한 거를 질문드려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진보 정권 같은 경우에는 감세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공약을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세금 관련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명시적으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증세 얘기를 반대했습니다. 네,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전통적인 범진보 후보라면은
증세를 늘 얘기했고 그 증세가 된 열매를 복지로 전환하겠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늘 그냥 상투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세수 부족과 그로 인한 관리 수지 재정 적자가 연간 100조로 보면 맞습니다. 첫 해 100조, 그다음 80조, 그다음 뭐 거의 100조니까요. 근데 지금 정부의 금고를 열고 고가는 우리가 바가지로 긁으면 쌀이 없어요. 네. 바닥이 긁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성장을 얘기하지 않고 국가 재정이나 공약을 한다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뭐 세금 관련해서 지금 더 내고 덜 내고 하는 거는 잠깐 부차적인 문제가 됐고 성장을 통해서 결국에는 세수도 만들고 경제를 붐업시키고 그 재원이 결국에는 정부 사이드로 넘어와야 그걸로 그 다음 정책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제 엄밀하게 보면 이 얘기 말고 다른 얘기하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누가 어디에 세금을 깎겠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얘기고 거꾸로 어느 계층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증세, 감세 다 현재 상황에서는 성장을 담보하지 않고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양 후보 다 보수 후보든 진보 후보든 다 세게 얘기 못한 거 아닌가 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다분히 이제 이번 대선의 특수성과 표를 의식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김문수 후보를 먼저 말씀드리면 법인 세율도 인하해 주겠다. 그리고 규제를 혁파하겠다. 또 세수는 또 조정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결국 세원 구멍 난 부분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감세를 이어나가기 힘들 것이다. 또 이재명 후보도 지금 이제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정책들을 다 어떻게 재원 확보를 하겠냐 한 210조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대체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뭐 다르긴 합니다만 더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또 나와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저는 뭐 선거가 끝나서 결과에 따라서는 이 부분을 이제 임기 시작하면 정세 이야기도 또는 세원 확보를 위한 또 조정도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만 선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을 뿐 할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 다 현실성을 고려한 그런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제 공약은 어떨지 앞서서 규제 개혁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여러 가지 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자, 이번에는 기호 2번 김문수 후보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김문수 후보도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외치고 있고요. 우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약들을 많이 높은 순위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크게 일단은 김문수 후보의 공약도 3가지의 목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자,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는 경제가 살아나려면 성장하면 세수는 늘어날 것이고 기업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야 우리나라가 더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 있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 완화하고 감세 그리고 노동 유연화 이런 정책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기업들이 더 살아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투자 시장 개념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 시장을 건전화하겠다, 선진화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뭐 AI, 양자 이런 것도 대통령 직속위원회도 만들지만 GTX 개발을 조금 더 전방위적으로 하면서 SOC 사업 투자도 많이 하겠다라는 크게 3가지 맥락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 앞서서 배종찬 소장님의 이야기 다 들으셨겠지만 일단은 감세하기 위한 정책들을 여러 가지를 내놨고요. 특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그런 규제들을 많이 풀어주겠다라는 공약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들은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전반적인 산업에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많이 주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자, 두 번째,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상장사 위주로 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시장의 거버넌스를 선진화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었고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아니면 법인세 세액공제, 장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이런 전략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틀을 바꾸지 말고
더 자본이 들어올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와는 약간 다른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것도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AI 투자도 앞서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크게 맥락은 비슷합니다.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비슷한데 또 일각에서는 시장에서는 평가하는 것이 김문수 후보의 AI 공약이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일각의 비판들도 있다라는 건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과 또 궤를 같이 하는 건데 김문수 후보의 공약을 보면 뭐 SOC 투자라든지 과거에 이런 정책들이 많이 있고 AI나 신산업에 대한 전략이나 공약들은 약간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GTX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경기도지사일 때 했던 공약이라고 내 작품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죠. 앞으로 GTX 노선도 더 늘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GTX망을 철도망을 많이 개발을 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도 이루겠다라는 정책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의 정책 공약 함께 또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김문수 후보의 공약의 전체적인 틀은 수급을 풀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의지로 일부분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감세와 ETF 육성 등인데 해외로 나갔던 투자자들을 국내로 발걸음하게 하겠다라는 의지인 거죠. 자, 뚜렷하게 감세 공약을 내걸은 것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지금도 이제 감세를 통해서 경제가 살릴 수 있다. 소위 말하는 낙수 이론이거든요. 근데 지금 경제학계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 낙수 이론을 제가 볼 때는 믿는 분은 제 기준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철진한 이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특히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3년간 이 정부의 감세 조치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든 금액을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약 88조로 추산합니다. 예, 누적법상 계산이긴 합니다만은 그 정도로 세수를 많이 깎아줬단 말이에요. 그 결국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났고 정부가 어떤 정책 사업을 하기에도 굉장히 지금 버퍼가 작게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프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파이를 키워서 그 성장한 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돌려야 되는데 특정한 섹터의 감세를 통해서 경제가 살릴 수 있다. 그러기에는 약간 지금 현재 경제 상황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요. ETF 활성화는 제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다만 이게 이제 실무 단위에 내려갔을 때 지금 지난 작년에 윤석열 정부 마지막에 가장 우리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게 밸류업이거든요. 네. 근데 현재 밸류업 ETF가 수익이 제일 낮고 시장에서 사실 외면받고 있어요. 네. 오히려 민간에서 만든 지주 관련한 ETF라든지 이런 쪽이 더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ETF를 활성화한다라는 총론은 좋지만 이게 이제 힘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 말고 시장을 내다볼 수 있는 그 섹터 내에서 민간이 자유롭게 만들어서 네. 빨리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조금 어떤 실무적으로 좀 효율성과 신속성이 좀 조금 더 보탬이 된다면 이거는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예, 짧게 말씀드리면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은 유지하면서 기업의 이 자유 또 규제를 혁파해서 활성화하겠다는 이 점은 좋은 점이에요. 또 그리고 이제 세제 관련해서도 손질을 보는데 세원 확보 이 부분은 문제겠죠. 하지만 이제 이 법인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손질을 보겠다라는 네. 부분들은 접근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은 부족한 이 세수는 어떻게 확보를 하겠느냐. 이 부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든요. 또 하나가 정부가 좀 나서지 않고 지금은 경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민간 투자가 적극적으로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김문수 후보도 정부의 역할이 좀 절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이재명 후보를 공약을 좀 분석을 할 때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드렸는데 완전히 결이 다르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상장사 중심의 거버넌스 선진화를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미칠 파급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접근하고 있는 것은 일단 기업의 자유를 최대 확대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업들은 이제 뭐 아주 환경이 이제 우호적으로 이제 개선되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이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또 노동계로부터의 반발이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는 상품 개정안 부분하고는 배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적 분할이라든지 뭐 LG 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례가 되겠죠. 그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른바 주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상법 개정안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기업에 좀 더 공격적인 투자가 있을 경우에 네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그렇다면은 주주 이익과 연관돼서 좀 차단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검토와 논의가 또 필요한 부분이겠죠. 네,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 이렇게 경제 공약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대선 후보들이 대부분 이제 AI 시대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이 부분을 지금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력 수급에 대한 문제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전의 필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대한 의견도 좀 궁금했습니다. 이게 가능할 것인지. 일단은 AI는 필수입니다. 뭐가 필수냐? 전력이요. 전력. 예. 그럼 전력이라고 해서 우리가 전력을 생산하는 것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생산, 집적 그리고 전력을 이제 운송하는 네. 쉽게 말하면 파이프라인까지 해서 이 총체적으로 전력 산업이 AI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백그라운드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커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두 후보 중에서 두 후보들 간에 이제 약간 쟁점이 다르게 이제 나오는 부분이 그러면 이제 전력 생산 부분에 한해서 어느 에너지원을 가장 포커싱을 둘 거냐인데 이재명 후보 측은 원전을 배제한다고는 안 했어요. 네. 지금 있는 원전을 뭐 조기 폐쇄하겠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만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여전히 아리백 같은 다양한 국제 규제가 있고 네네. 그런 거에 부합하기 위해서 우리도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비중을 올려가야 된다라는 게 방점이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한 현실성은 뭐 둘째 치더라도 김문수 후보는 그에 비해서 또 완전히 반대되는 전력 관련한 공약을 냈는데 원전을 60%까지 비중을 올린다고 했어요. 근데 현재 비중이 30%막 그 정도거든요. 예. 2배 이상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쪽 에너지는 거의 뭐 초토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다만 원전에 대해서 한쪽은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한쪽은 배제까지는 아니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포커스를 두자. 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AI 산업을 키울 때 필요한 전력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 원들이 이 시차 없이 공급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다 아직 면밀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요. 시장은 차라리 그런 부분에서 좀 실무적으로 효율적인 대책이 좀 나왔으면 한다라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네. 네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이 오늘 첫 출연이시고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계신데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네.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지 의견 한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네. 제가 이제 조금 그래도 추천하거나 좋게 보는 섹터는요. 일단은 미중 갈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미중 갈등과 상관없는 섹터. 무풍지대. 무풍지대가 있죠.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AI, 데이터, 그리고 전력 산업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은 미중과 상관없이 우리 시대 흐름으로 가는 거고요. 네. 특히 또 이제 미중과 상관없는 섹터가 한두 개 있죠. 개별 기업이 기술이 좋으면 바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게 바이오 쪽. 그리고 또 우리 이제 관계 외교 문제만 잘 풀리면 네. 여전히 엔터에 대해서는 언젠가 콘텐츠. 언젠가 한한령만 풀리게 되거나 미중 관계 또 한중 관계만 조금만 좀 이제 훈풍이 불어주면 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쪽 섹터의 대장주들을 조금 보시면 어떨까 그런 네.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섹터들이 오늘 또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어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또 그 연장선상에서 네. 계속해서 새 정부 들어서면 또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원전도 있고 또 K방산도 있고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우리가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조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로봇 산업도 계속 이 고령 사회가 되면서 또 인력 구조 조정에 따른 또 재편에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로봇도 있을 테고 또 우주 분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라는 것이 뭐 화성 가고 목성 가는 것이 아니라
저궤도 위성만 해도 우주 관련 산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뭐 2차 전지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낙담하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또 신기술이기 때문에 오늘도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또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해 보실 필요. 특히 전력. 네. 그러니까 이제 전력과 관련된 부분은 이 배전과 관련된 부분도 더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주회사라든지 네. 또 증권주들도 경기 부양이 되니까요. 한번 좀 투자의 문을 열어놓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코스피 5천 시대를 응원합니다. 참으로 봐야 할 섹터가 좀 다양하네요. 좋은 시대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선 특집 박시동 경제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인사이트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